안녕하십니까, 강한국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두 번에 걸쳐서 존 보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존 보글이 누구였고, 그리고 인덱스 펀드는 도저히 무엇이고, 그리고 그 인덱스 펀드라는 게 왜 그렇게 훌륭한 발명인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그리고 제가 맨 마지막에 그 인덱스 펀드의 단점도 있다. 사실 인덱스 펀드를 사가지고 장기 보유하는 것보다는 그런 인덱스 펀드를 사고 팔면서 마켓 타이밍을 조금 가미하면은 수익은 떨어지지 않고 그 손실은 매우 적게 만들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AQR가 쓴 Century of Evidence on Trend Following Investing이라는 논문을 통해 가지고 바로 이 인덱스 투자 플러스 마켓 타이밍 요거를 같이 하면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요 논문을 굉장히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그 상승장에서는 인덱스를 매수를 하고 그리고 하락장에서는 공매도를 하자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이 논문은 저한테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 논문이 백테스팅을 하는데 자그마치 137년어치를 합니다. 1880년부터 2016년까지 백테스트를 해요. 정말 놀랍죠? 그리고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채권, 외환, 원자재 시장을 전부 다 백테스팅을 하는데 통 67개 시장에서 백테스트를 했습니다. 자, 저희가 JT를 복습을 하겠어요. 제가데신 티트만 교수가 쓴 논문, 그거를 저희가 그 여덟 번째 그리고 12번째 동영상에서 다뤘습니다. 그 요약을 하면은 뭔 내용이냐 하면은 최근 3에서 12개월 동안에 많이 오른 주식은 이게 아니지. 죄송합니다. 그 여덟 번째, 12번째 영상에서 봤는데 최근 3에서 12개월 동안에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주식은 매수 후 3에서 12개월 후에도 계속 오른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식이 100개가 있다 하면은 그 중에서 오른 놈도 있고 내린 놈도 있고 많이 오른 놈도 있고 적게 오른 놈도 있는데 예를 들면은 그 100개 중에서 최근 1년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10개를 사자. 그러면은 걔가 미래에도 월등히 많이 오른다. 이제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상대적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100개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10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건데요. 그 요번에 배울 거는 이제 절대 모멘텀이라 하기도 하고 추세 추종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다른 주식들은 상관없이 그 내가 투자하고 싶은 그 한 그 주식이나 그 지수를 보고 상승장에는 매수하고 하락장에는 팔거나 아니면 공매도를 하는 이제 그런 전략입니다. 근데 어떻게 상승과 하락장을 구분을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겠죠. 나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하실 텐데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은 코스피 지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한 예를 들면 3개월 전에 코스피와 지금 코스피를 비교합니다. 그런데 지금 코스피가 더 높다. 그러면은 3개월 동안 수익이 난 거죠. 그죠? 그러면은 오케이. 최근 3개월 동안에 코스피가 올랐으니까 상승장이다. 이렇게 간주를 하고 그리고 반대로 3개월 전과 비교해서 지금 코스피가 더 밑에 있다 하면은 오케이. 지금 하락장이구나. 그러면은 왜냐면 코스피가 3개월 동안 떨어졌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기준을 하나 세워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상승장과 하락장을 비교하면 됩니다. 저는 조금 전에 그 샘플을 3개월로 들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3개월 기준으로 코스피가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 파악을 했는데 물론 3개월이 그 2개월, 4개월, 5개월보다 낫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그 상승장 하락장 기준을 1개월, 3개월, 12개월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 전략을 돌린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전략은 그러니까 한 달 전과 비교해가지고 지금 코스피가 올랐냐 그러면은 상승장, 내렸다 그러면 하락장 이렇게 보고 두 번째 전략은 3개월로 본 겁니다. 3개월 전과 비교해서 코스피가 올랐으면 상승장, 내렸으면 하락장. 세 번째 전략은 1년 전 코스피와 지금 코스피를 비교해가지고 지금 코스피가 올랐으면 상승장, 내렸으면 하락장 이런 거죠. 그죠? 이 논문의 첫 번째 요약을 보면은 제가 맨 처음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분석을 했습니다. 137년 동안 걸쳐가지고 67개 시장을 백테스트를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승장에서는 매수, 하락장에서는 공매도 요 전략이 기가 막히게 잘 먹힌다라는 게 이 논문의 결론이고요. 그리고
그 요 투자 전략, 아무래도 상승장에 들어가고 하락장 공매도 요 전략이 전통 자산들과 상관성이 매우 적다라는 게 또 하나의 결론이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이 개박살 났을 때도 절대 모멘텀은 돈을 벌었다.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호경기, 불경기, 전쟁과 평화, 고금리, 저금리 다 상관없이 절대 모멘텀은 언제나 돈을 벌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사기치는 것 같죠, 그죠? 예, 근데 그래도 AQR이라는 이 기량 투자기에서는 가장 유명한 펀드에서 나온 논문이니까 믿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저도 이 절대 모멘텀 시뮬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해본 사람인데, 예, 진짜 이렇게 절대 모멘텀은 이런 마법 같은, 예, 그런 결과가 가능해집니다. 그 AQR가 사실 그 이 절대 모멘텀 관련해 가지고 2012년인가 그때 논문을 하나 썼습니다. 근데 그때 걔네들은 1985년부터 2010년, 즉 현대 데이터를 썼습니다. 그런데 사실 AQR 직원들도 되게 많고 걔네들 사실 뭐 하겠습니까? 그냥 심심하고 놀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봐라, 우리는 시간이 남아 돌잖아. 왜 25년 데이터를 쓰는가? 100년 더 한 번 더 해보자 해가지고 그 1880년부터 2010년 16년 데이터를 쓴 겁니다. 하, 이런 미친놈들이 있나? 그랬는데 얘네들은 67개 시장을 썼는데 그 중에서 주가지수 11개를 썼고요. 그리고 원자재 자료를 29개를 썼습니다. 왜냐하면은 원자재 시장은 19세기부터 있었거든요. 그리고 채권 시장 15개, 그리고 외환 시장 12개를 썼습니다. 외환 시장 이런 거 뭐 예를 들면 뭐 달러, 유로, 뭐 아니면은 뭐 달러 N, 뭐 유로 N 뭐 이런 거 있죠. 그렇게 외환 커플 12개를 썼다고 합니다. 투자 전략은 어떻게 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기본적으로 이 절대 모멘텀이라는 게 기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상승장과 하락장을 구분하는가 하는데, 얘네들은 1개월, 3개월, 12개월 이 세 개를 사용했고, 그리고 이 세 개 전략의 이제 평균을 이제 보여줍니다. 좀 이따가. 그리고 정확히 제가 조금 전에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코스피가 그 3개월 전과 비교해서 올랐냐 안 올랐냐 이렇게 해가지고 상승장과 하락장을 구분한다고 했는데, 얘네들은 올랐냐 안 올랐냐 보다는 무위험 수익보다 수익이 더 좋았냐 안 좋았냐 요거를 비교했습니다. 미묘한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저희가 12개월을 기준을 한다고 한번 치죠. 근데 지금 제가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금리가 3%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코스피를 1년 전 코스피와 비교를 해요. 그런데 코스피가 예를 들면은 그 2%밖에 안 올랐다 하면은 하락장이라고 간주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은행 이자보다도 덜 먹었으니까요. 그죠? 근데 코스피 수익이 3.5% 났다. 그러면은 상승장입니다. 왜냐면은 은행보다 더 먹었으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상승장과 하락장을 구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절대 모멘텀을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상승장에는 매수를 한다. 그리고 그 하락장이 되면은 그 주식을 싹 팔고 현금을 보유한다. 이런 방법이 있고, 그 이 논문에서 사용한 방법은 뭐냐면은 상승장에는 그 자산을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하락장에는 매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공매도를 해버립니다. 그 코스피로 비교하면은 일단 상승장이다 하면은 코스피 인덱스 펀드를 사고, 그리고 하락장에는 인버스를 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버스라는 거는 그 코스피가 떨어지면 돈을 버는 그런 상품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 또 변동성 조절 10%라는 게 있는데 도대체 이건 무슨 말씀이신가 할 겁니다. 이 변동성이라는 거는 이 주가의 그러니까 월별 수익의 3년 표준 편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맨날 고르게 매월 뭐 0.5%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들쭉날쭉하죠.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많이 깨지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표준 편차를 통해서 도대체 이놈이 정말 얼마나만 요동을 치는가 이거를 계산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변동성 10%로 맞춘다라고 했는데 이게 뭔 말이냐 하면은, 예를 들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 역사적으로 변동성이 20% 정도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평균적으로 코스피의 수익은 뭐 한 연 10% 정도 되는데, 코스피의 수익이 그 매년 그 10%가 고르게 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20% 난다라고 보시면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렇다면은 코스피 변동성 20%다라고 하면은 우린 변동성 10%에 맞추고 싶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50%는 현금에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50%만 코스피에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변동성이 20%에서 10%로 줄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내 돈의 50%는 현금에 들어가 있거든요. 현금은 변동성이 없습니다. 그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리스크가 높고 변동성이 높은 자산은 투자를 덜 하고, 반대로 채권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채권의 변동성이 예를 들면 5%라 하면은 자산의 200%를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하느냐? 레버리지를 사용하겠죠. 돈을 빌려가지고 채권의 그 투자 비중을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논문에서는 거래 비용과 펀드 수수료를 고려를 했어요. 거래 비용은 얘네들이 어떻게 계산을 했냐 하면은 그 최근 13년, 2003년부터 2016년까지는 인터넷이 발달하고 수수료가 매우 저렴해졌기 때문에 이제 최근 수수료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과거 수수료는 지금 수수료의 4배 또는 6배를 적용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1990년 전에는 그 증권 거래 수수료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지금 현대 수수료 6배를 적용을 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거래 비용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펀드 수수료로 그 이게 지금 우리가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맡겨가지고 그 매년 총 자산의 2% 그리고 수익의 20%를 뺏긴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그 수익률을 계산을 했습니다. 이게 보통 논문들은 이거 안 하거든요. 거래 비용과 펀드 수수료 빼고 이런 거. 그런데 얘네들은 친절하게 이런 것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이 중요하겠죠. 결론, 그죠? 얘네들이 결론을 냈는데 거래 비용을 빼고도 초과 수익이 11% 났습니다. 대박이라고 했는데 그 밑에 보시면요, 거래 비용 펀드 수수료 미포함이라고 나와 있고, 거기 풀 샘플 1880년부터 2016년까지 18.0%라고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은 수익이 18%가 났다는 게 아니라 초과 수익이 18%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무위험 수익을 제하고도 18% 났다는 거예요. 아마 이 130년 동안에 무위험 수익이 한 4% 정도 되지 않았는가 싶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장은 매수, 하락장에는 공매도, 이런 전략을 썼더니만 그 복리 수익이 22에서 23% 정도 났다는 겁니다. 이거 진짜 대박 아닌가요? 복리 수익 20% 넘게 났어요. 물론 이제 거래 비용을 뺐습니다. 보수적으로 측정한 거래 비용을 다 빼고 하니까 그 초과 수익이 11%로 줄어들기는 합니다. 여기에다가 무이연 수익을 더하면은 그래도 한 복리 수익이 15% 정도가 나왔다는 거죠. 이것만 해도 어마무시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변동성이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한 9.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타깃 변동성인 10%에 대충 맞춘 거죠. 그리고 이제 거래 비용에다가 펀드 수수료도 그 자산이 2%, 수익이 20%니까 엄청나게 많이 뗀 겁니다. 그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펀드한테 안 맡기고 요 전략을 직접 해보겠죠. 그러면은 이 펀드 수수료 안 내도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보니까 샤프 지수도 매우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 그 미국 주식시장과 상관성도 매우 낮습니다.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고, 그리고 풀 샘플을 보면은 실제로 미국 주식시장과 상관성이 아예 없었다라고 나옵니다. 마이너스 0.01이니까. 그리고 미국 채권 시장과도 상관성이 매우 적고요. 이거 진짜 대박이죠. 그 한마디로 상승장에는 매수, 하락장에는 공매도, 이렇게만 했더라도 복리 15%는 최소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수수료 다 빼고도요. 그리고 이 전략을 그러면은 현대에 사용한다면은 수수료를 많이 안 내기 때문에 이거보다 수익이 더 높았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 AQL에서는 얘네들이 포함한 67개 자산을 다 개별로 분석을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자를 대고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그 51개 개별 자산에서는 이 절대 모멘텀이 통했습니다. 그 샤프 지수가 주가 지수보다 주식시장보다 더 높았어요. 저는 주식시장의 샤프 지수를 대충 0.3 정도로 봤습니다. 그리고 16개 그 시장에서는 절대 모멘텀이 잘 안 통했는데, 그래도 51대 16이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숫자이죠. 그죠? 여기 심지어 그 거래 비용과 펀드 수수료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그 주식시장은 아시다시피 꼭 올라가는 게 아니라 대박 깨질 때도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은 그 137년 동안에 주식시장이 가장 많이 깨졌던 10개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Panic of 1893, 1893년에 뭔가 패닉이 있었나 보죠. 그죠? Panic of 1907, 이건 저도 압니다. 이때 미국 주식시장이 정말 큰 패닉에 빠져가지고 JP 모건이 뛰어들어가지고 그 패닉을 잠재웠다고 합니다. 자기 돈을 막 풀고 그래가지고요. 네, WW1, 이거는 1차 세계대전이죠. 이때도 주가가 빠졌고요. 1929년부터 1932년, 이때 정말
끔찍했습니다. 이때 미국 주식시장이 자그마치 90% 빠지게 돼요. 이거를 The Great Depression, 경제 대공황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주가가 반짝 올랐다가 1937년에 한 번 또 대박 깨져요. 이때도 이제 불경기가 있었고, 그리고 한 30년 동안 잘 나가다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이때 이제 그 아랍 국가들이 그 제가 알기로는 석유값을 막 올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베트남 전쟁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경기도 안 돌아가고 해가지고 이때 주식이 좀 주춤했습니다. 그 다음 1973년, 74년에는 또 그 오일 보이콧이 좀 더 심해져가지고 기름값이 많이 오르고 그리고 경기가 매우 안 좋았죠. 1987년에는 그 블랙 먼데이라는 게 옵니다. 하루 만에 다우존스 지수가 23%인가 깨지는 그런 대사건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인터넷 버블이 2000년에 깨지고 그리고 2007년, 2009년 금융위기는 여러분들도 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 주식시장이 대박 깨졌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1929년부터 32년까지는 그 90% 깨진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와우, 우리의 절대 모멘텀 전략을 한번 보십시오. 이 10번 중에서 8번을 돈을 법니다. 1937년과 1987년에 좀 깨지는데 거의 안 깨졌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이긴다라고 썼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불황과 호황, 그리고 대고인플레, 평화와 전쟁, 주식시장, 강세장, 약세장 이렇게 나누는데요. 위를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그 경기가 불황일 때도 있고 호황일 때도 있잖아요. 이제 보면은 그 밑에 그 바로 옆에요. Percent of Occurrences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경제는 26%는 불황이었고 74%는 호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그 위에 좀 가보면은 액세스 리턴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절대 모멘텀 전략을 쓰면은 불황 때 수익은 어땠고 호황 때 수익은 어땠느냐 그 보실 수 있는데 차이가 거의 없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저대 고인플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평화와 전쟁, 이게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 보시면은 그 놀랍게도 percent of occurrences를 보면은 전쟁이 났을 때가 24%나 돼요. 한마디로 137년 동안에 4분의 1은 무언가 전쟁이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걸프 전쟁 등 계속 뭔가 전쟁이 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놀랍게도 이 전쟁 때 절대 모멘텀의 수익이 더 높습니다. 13.5%고요. 평화 때 수익이 더 낮아요. 10.2%. 그리고 여기도 신기한 게 주식시장 강세장에는 절대 모멘텀 전략의 수익이 10.2%, 그리고 약세장에는 수익이 15.5%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놀랍죠. 자, 근데 도대체 이게 왜 그럴까요? 그 생각을 해보면은 답이 사실 나옵니다. 다시 그 전으로 돌아가 보시죠. 주식시장이 대박 깨질 때 절대 모멘텀 전략은 엄청 벌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그 주식시장이 빠진다는 거는 보통 이제 막 신나게 올랐다가 다음 달에 막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단 피크를 치고 천천히 몇 달 동안 좀 떨어지다가 그 다음에 완전 개박살이 나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천천히 미리 떨어지고 있을 때 이미 피해가지고 공매도 포지션을 그 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절대 모멘텀의 오묘한 세계이죠. 그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 석 달 전략을 보면은 석 달 전 코스피와 지금 코스피를 비교를 하면은 지금 코스피가 떨어졌네. 그럼 난 공매도 포지션을 취해야지. 인버스 들어간다. 라고 했는데 이제 그 후에 대박 주식이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버스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돈을 왕창 벌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식시장이 대박 깨질 때는 그 우리가 이제 돈을 버는 건데, 또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게 상승장에는 천천히 오르고 하락장에는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엄청나게 빠집니다. 근데 그 하락장에서 주가가 엄청 빨리 빠지면은 우리는 인버스 포지션을 이미 들고 있기 때문에 엄청 빨리 돈을 벌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전쟁이 났을 때, 그러니까 상황이 매우 안 좋았을 때, 그리고 주식시장이 매우 안 좋을 때, 이때 오히려 이 절대 모멘텀 전략은 돈을 왕창 법니다. 이때 우리가 공매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절대 모멘텀 전략을 써서 그 상승장에는 매수, 하락장에는 공매도를 하면은 불황, 전쟁, 인플레, 고금리 따위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정말 놀랍죠, 그죠?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감동하셔가지고 눈물을 막 흘리실 겁니다. 저도 지금 울기 직전이거든요.
예, 근데 저는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기 때문에 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참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따라 하는가? 예, 문제가 뭐냐면은 현실에서는 공매도라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정말 고통스럽네요. 그죠?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커스피 레버리지 인버스를 쓰거나 아니면은 그냥 커스피 그 ETF와 인버스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커스피가 지금 상승장이다 하면은 레버리지를 쓰거나 아니면은 그냥 커스피 ETF 뭐 코덱스 200 ETF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사고 그리고 하락장이다 하면은 인버스를 사가지고 하락장에서 돈을 버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시뮬레이션을 한 거는 주로 이제 공매도는 안 하고 상승장에서 매수를 하고 하락장에서는 현금을 보유하거나 채권을 보유하는 전략 이런 거를 제가 주로 썼어요. 이것도 매우 유력하고 실전에서 활용하기가 사실 매우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거 되게 간단하잖아요. 커스피가 상승장이네. 오케이, 커스피 ETF 사자. 그리고 지금 하락장이네. 그럼 다 팔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채권 이런 거 들고 있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 되게 쉽습니다. 자, 다음번에 제가 이거 관련해 가지고 실습을 몇 개 해드릴 겁니다. 실제로 요 커스피 투자 전략이 통하는지 그리고 그 공매도 안 하는 전략도 통하는지 요거를 제가 가능한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실습 이게 클릭 수가 높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할 거고요. 다음번을 기대하십시오. 감사합니다.